뒷산 바위 아래 금덩이가 있다. 그리고 내 전 재산 모두 순이 내 며느리 것이다. 벙어리 며느리한테요. 고모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며느리 순이.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친척들의 멸시를 묵묵히 견뎌온 그녀에게 가문의 모든 재산이 돌아갔습니다. 빵 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탐욕에 눈먼 조카들은 그녀를 내쫓을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 가녀린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소름 돋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사는 자들을 단숨에 무너뜨린 마음으로 사는 여인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반전. 벙어리 며느리가 숨겨온 그날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며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벙어리 순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여인이었지요. 순이가 최씨 댁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18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최씨 노마님은 처음부터 순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무슨 며느리야. 우리 집 망신이지. 노마님은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해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어도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꼭 깨물 뿐이었지요. 순이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서 피가 났고 여름이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빨래도 길쌈도 밭일도 모두 순이의 몫이었지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왜 이리 질어? 먹을 수가 없잖아. 밥그릇이 날아왔습니다. 마당 쓸어놓은 꼴 좀 봐. 눈뜬 봉사냐? 빗자루가 등짝에 날아왔습니다. 순이는 소리를 지를 수도 억울하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맞은 자리를 손으로 감싸 쥐고 다시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집 며느리 봤어.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벙어리가 며느리라니 최씨 댁이 무슨 복이 있다고. 전생에 죄를 지었나 봐. 쯧쯧.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골목에서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귀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래도 순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지요.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순이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지요. 마을 어른들 중 일부는 그 눈빛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예사 사람이 아니여.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꺼뜨리던 날이었지요. 시어머니 최씨 노마님이 아침 밥상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순이가 달려가 노마님을 부축했습니다. 노마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지요. 마을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노마님의 손목을 짚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양반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오. 오장육부가 다 망가졌어. 기껏해야 한 달이오. 의원은 약 보따리를 챙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 씨 노마님이 곧 돌아가신대. 재산이 얼마나 된다더라. 땅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꽤 된다지. 그날 저녁부터 친척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문병을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눈빛은 병자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슬쩍슬쩍 둘러보고 장롱 근처를 기웃거리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하지만 순이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마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식은 수건을 갈아얹고 죽을 쑤어 떠먹이고 노마님이 신음할 때마다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도 끼니를 거르고 쓰러질 것 같아도 순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이를 보며 노마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냐?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노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마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뺨 위로 무언가 흘러내렸지요.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노마님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노마님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은 오르내리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의원이 다시 찾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손쓸 방도가 없소.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노마님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요? 바로 다음 날 순이는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해도 뜨기 전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발 아래 눈이 삭삭 밟히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길도 없는 산비탈을 순이는 맨손으로 나무를 붙잡아가며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순이가 어릴 적 약초꾼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자랐다는 것을. 말은 못해도 눈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오장을 다스리는지. 순이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순이는 눈 쌓인 바위 틈을 헤집었습니다. 언 땅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위 그늘 아래 눈도 얼음도 닿지 않는 곳에 자라고 있는 작은 풀 한 폭이었습니다. 뿌리는 손가락만큼 가늘었지만 그 빛깔은 유난히 붉었지요. 순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아래서만 자라는 오래된 약초였지요. 오장이 썩어가는 병에 쓰면 효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약재상에서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지요. 순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초를 깨끗이 씻어 돌절구에 곱게 갈고 거기에 산에서 따온 소립과 마른 대추를 함께 넣어 오래오래 달였습니다. 작은 불로 천천히 정성껏 그 냄새가 방 안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노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순이가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사발을 내밀었지요. 노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마실 수 있는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마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마셨습니다. 정말 쓰구나.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노마님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사흘 내내 불덩이처럼 끓던 열이 내리고 가빠지던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의원이 다시 찾아와 손목을 짚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럴 수가 맥이 돌아오고 있어. 의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의원 노릇을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도대체 무엇을 먹인 거요? 순이는 대답 대신 빙긋 웃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렸다더라. 산에서 신기한 약초를 구해왔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여 저 며느리. 이번 수군거림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질이 아니라 감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노마님이었습니다. 기운을 조금씩 되찾아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생각에 잠겼지요. 순이가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마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약을 내밀었습니다. 노마님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마디가 터서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흙이 끼어 있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노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이.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마님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다. 노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말 못하는 며느리가 부끄러웠어.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는지도 몰라. 내 부끄러움을 너한테 떠넘긴 거지.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노마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그런 나를 살렸어. 노마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고 혼자 산을 올랐어. 노마님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착할 수 있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노마님이었습니다.
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여인이었지요. 그런 노마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노마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것을 털어내고 난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순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순이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있지.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너럭바위가 하나 있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를 캐러 오르내리던 길에 몇 번 본 바위였습니다. 그 바위 왼쪽 아래를 파보면 항아리가 하나 나올 거야. 노마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금덩이가 들어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순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거 다 내 것이다. 이 집도 뒷밭도 전 재산도 모두 너한테 줄 것이야. 노마님은 순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못 다 갚은 것을 이것으로라도 갚고 싶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노마님은 그 손짓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것 바라고 한 게 아닌 줄 나도 안다. 노마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해.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순이는 오래도록 노마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재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만득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뭐야,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다 들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금덩이, 바위 아래, 전 재산. 최만득의 눈 속에서 욕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만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껌벅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금덩이, 뒷산 바위 아래, 금덩이. 새벽이 되기도 전에 최만득은 동생 최만복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할 얘기가 있어. 둘은 아무도 없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최만득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들었냐? 어젯밤에. 최만복이 눈을 비볐습니다. 뭐려? 금덩이. 고모님이 벙어리한테 다 준다고 했어. 뒷산 바위 아래에 숨겨뒀다고. 최만복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금덩이요. 얼마나 된다고요? 고모부가 평생 모은 거라잖아. 적지 않을 거야. 최만복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걸 벙어리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써야지. 최만득이 팔짱을 끼웠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생각해봐. 벙어리는 말을 못해. 나중에 뭐라 해봤자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서요? 어떻게 할 건데요? 최만득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유언장을 만드는 거야. 재산을 우리한테 준다는 내용으로. 고모님 도장만 있으면 돼. 도장을요? 고모님이 순순히 찍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병환 중에 혼미한 틈을 타면 되지. 최만복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군장은요? 유언장을 써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최만득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저 벙어리가 고모님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 둘이 또 무슨 말을 나눌지 모르니까. 최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내들도 어느새 부엌 문가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친척들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마님 방 앞에 번갈아 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낮에는 노마님 앞에서 극진한 척했지요. 죽을 쑤어오고 등을 두드려주고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웃음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근처에 얼씬하면 달라졌습니다. 됐어요. 약은 내가 드릴게요. 최만복의 아내가 순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약사발을 빼앗듯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순이가 노마님 방문을 열려 하면 최만득이 어깨로 막아섰습니다. 너는 부엌이나 지켜. 여기는 가족들이 있잖아. 가족. 그 말이 순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떠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밥을 짓고 옷을 빨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노마님 곁을 지키는 낮에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친척들이 골아떨어지면 살금살금 노마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불을 여며주고 식은 약을 다시 데워 드렸습니다. 노마님은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눈을 떴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최만득이 마을 훈장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소. 문제 될 것 없소. 노마님이 병환 중에 구술하신 거라 하면 되지 않소. 증인도 우리가 세울 테니. 그래도 최만득이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훈장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훈장 어른, 이거 받으시오. 앞으로도 우리가 잘 모실 테니. 훈장은 엽전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두 개의 눈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맑고 그러나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버린 눈이었습니다. 순이의 눈이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읽었습니다. 한 마디도 빠짐없이. 유언장 위조, 엽전, 증인. 순이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노마님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